선문대 할망. 아주 먼 옛날, 저 남쪽 제주도에 선문대 할망이라는 거인이 살았어. 키가 얼마나 컸는지 높디 높은 하늘 위로 머리가 우뚝 솟고 깊디 깊은 바닷물도 겨우 정강이에서 찰랑거렸지. 하루는 선문대 할망이 다리가 아픈 거야.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군. 선문대 할망은 무트로 가서 치마폭 가득 흙을 담았어. 그러고는 그것을 제주도 한가운데 쏟아부었지. 그렇게 해서 한라산이 생겨났어. 치마폭 사이로 흘러내린 흙덩어리는 오름이 되었고, 휴, 힘들다. 잠깐 쉬어볼까? 선문대 할망이 한라산에 털썩 걸터 앉았는데 산이 너무 뾰족해서 앉을 수가 있어야지. 어이쿠, 엉덩이야. 선문대 할망은 산 꼭대기를 뚝 잘라 휙 던져버렸어. 그렇게 해서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생겨났대. 그때 선문대 할망이 던져버린 산 꼭대기는 산방산이 되었어. 선문대 할망은 밤에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다리는 관탈섬에 척 걸치고 잠을 잤어. 어느 날 다리를 쭉 뻗다가 그만 엄지발가락으로 커다란 바위에 구멍 2개를 뚫고 말았네. 아구구구! 제주도 범섬에는 그때 난 구멍이 아직 남아있는데 콧구멍 바위라고 부른대. 선문대 할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물장구치기였어. 한라산을 베고 누워 왼발은 서쪽 바다에 풍덩, 오른발은 동쪽 바다에 풍덩, 첨벙첨벙 물장구를 쳤대. 저런, 온 바다가 출렁출렁했겠네. 선문대 할망은 빨래하는 것도 좋아했어. 소매를 쓱쓱 걷어붙이고 한라산에 척 걸터 앉아 한 발은 쇠섬에 뻗고 한 발은 범섬에 뻗었어. 그러고는 성산봉을 빨랫돌 삼아 우당탕 퉁탕 빨래를 하면 사람들은 천둥 번개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 또 선문대 할망이 빨래를 주르륵 짜면 사람들은 홍수가 난다고 난리였고, 그런데 평생 옷 한 벌로 살 수는 없잖아. 선문대 할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옷 한 벌 만들어주면 못까지 다리를 놓아주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 옷감이란 옷감은 모두 모아다가 옷을 짓기 시작했어. 그런데 선문대 할망이 커도 보통 커야지. 겨우 속옷 하나 만들고 나니 옷감이 동나버렸네.
선문대 할망은 실망해서 다리를 놓다가 그만둬 버렸어. 선문대 할망은 자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었나 봐. 하루는 깊다고 이름난 용연에 들어가 봤어. 그런데 물이 겨우 발등에서 찰랑거리네. 더 깊은 홍린물에 들어서 봐도 물이 겨우 무릎에서 찰랑거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한라산 백록담 동쪽의 물장오리야. 물장오리는 밑을 알 수 없는 한없이 깊고 깊은 물이래. 선문대 할망은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어. 선문대 할망은 아직도 한라산 물장오리에 살고 있을까? 하루는 선문대 할망이 자기처럼 커다란 색시를 찾던 선문대 하르방을 만났어. 선문대 하르방은 한라산보다 더 컸다니까 선문대 할망과는 더없이 좋은 짝이었겠지? 둘은 한눈에 반해 얼른 혼인을 했어. 선문대 할망과 하르방은 무얼 먹고 살았을까? 선문대 할망이 바닷물에 쪼그리고 앉으면 선문대 하르방이 할망 쪽으로 고기를 몰았어. 그러면 고기들이 선문대 할망 바짓가랑이로 들어갔겠지? 할망은 재빨리 바짓가랑이를 오므리고 무트로 나왔어. 둘은 그렇게 잡은 고기를 맛나게 먹었대. 선문대 할망은 아들을 500명이나 낳고 선문대 하르방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한라산에 오르다 보면 500장군 오름이라는 곳이 있어. 사람처럼 생긴 바위가 500개나 되는데 그게 모두 선문대 할망의 아들들이래. 제주도에 가면 선문대 할망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몰라. 하지만 선문대 할망의 족두리는 볼 수 있어. 선문대 할망이 빨래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벗겨진 족두리가 바위가 되어 남아있거든. 누가 알아? 선문대 할망이 몰래 족두리를 찾으러 올지. 선문대 할망이 밥을 지을 때 솥을 얹었다는 솥발이라는 바위도 남아있어. 누가 알아? 선문대 할망이 물장우리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와 솥발이에 커다란 솥을 걸고 500아들 먹일 죽을 끓이고 있을지. 선문대 할망이 바느질할 때 불을 켰다는 등잔바위도 남아있어. 누가 알아?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선문대 할망이 환하게 등불을 켜고 500아들 입힐 옷을 꿰매고 있을지. 제주도에서 족두리바위, 솥바위, 등잔바위를 보거든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해. 선문대 할망이 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작은 마을에 인심 좋은 조막이 하나 있었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술과 밥을 푸짐하게 차려주었지. 그 집에 덕진이라는 마음씨 착한 딸이 있었는데 돈 없는 사람에게는 밥을 그냥 주기도 했어. 저도 어려운 처지에 남을 돕겠다고 나서다니.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들은 흉을 보았지. 덕진이는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 어느 날 덕진이가 사는 고을의 원님이 갑자기 죽었어. 저승에서 원님을 맞이한 염라대왕은 깜짝 놀랐지. 어째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을 데려왔느냐?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러 크게 야단치고 원님에게 말했어. 저승사자의 실수로 너를 잘못 데려왔으니 곧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원님은 좋아라 하며 염라대왕에게 넙죽 절을 했어. 이승으로 도로 보내주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님이 너무 좋아라 하자 염라대왕은 어쩐지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어. 어차피 왔으니 저승사자들에게 인심이나 쓰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원님은 죽었다 살아나게 된 것이니 세상에 아까울 게 없었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승이라면 몰라도 저승에서 어떻게 인심을 쓰지요? 염라대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그런 걱정일랑 묶어둬라. 이곳 저승에는 사람마다 곳간이 하나씩 있다. 그게 정말인가요? 이승에서 착한 일 한 가지를 할 때마다 저승 곳간에 재물이 쌓이지. 그러니 내 저승 곳간을 열어 인심을 베풀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 이승에 있을 때 그다지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는 원님의 곳간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었어. 그런데 곳간 안이 휑하니 비어 있었어. 이런! 어째서 달랑 집단 한 단뿐인고! 염라대왕이 놀라 큰 소리로 외쳤어.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웠으니 이 모양 아니냐? 곡간지기 귀신이 콧김을 슉슉 내뿜으며 무시무시한 눈으로 원님을 노려봤지. 염라대왕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원님을 바라보다 곡간지기 귀신에게 물었어. 집단 한다는 어찌 된 것인지 알고 싶구나.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거지아낙이 헛간에서 아기를 낳으려 하자 마지못해 던져준 것입니다. 곡간지기 귀신이 콧방귀를 끼며 말을 이었어. 한고을의 원님이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지독하게 쌀과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곡간지기 귀신은 시뻘개진 얼굴로 다시 말했어. 저런 놈은 살려서 보낼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님은 눈물을 흘리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싹싹 빌었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살려서 돌려보내기는 해야겠고. 염라대왕이 국리 끝에 명령을 내렸어. 다른 곳간에서 빌려 저승사자에게 인심을 쓰고 이승에 가거든 그 곳간 주인에게 갚도록 하여라.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와 곳간지기 귀신 그리고 원님은 곧 가까이 있는 곳간부터 차례차례 문을 열어보았지. 이건 김부잣집 곳간이 아닌가? 김부잣집 곳간에는 겨우 쌀 2어멜 정도가 들어있었어. 이승으로 돌아가면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말해줘야겠다. 원님은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한 곳간문을 열자 곡식이 그득 들어차 있었어. 곳간문에는 덕진이의 곳간이라고 적혀 있었어. 덕진이라면 우리 고을 주막집 딸이 아닌가? 원님의 눈앞에 허름한 주막집 모습이 떠올랐어. 주막집 딸 덕진이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한데 자기 곳간은 텅 비어있으니 원님은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 덕진이 곳간에 쌓인 곡식을 빌려 쓰고 이승에 돌아가서 갚겠습니다. 원님이 말하자 염라대왕은 허락해 주었어. 이승으로 돌아가면 덕진이에게 반드시 갚아야 한다. 염라대왕의 말에 원님은 머리를 조아렸어. 예, 고맙습니다. 대왕님, 갚다마다요. 원님은 덕진이 곳간의 곡식을 빌려 인심을 쓰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자마자 나그네처럼 꾸미고 주막집을 찾아갔어. 덕진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상을 차려내왔어. 원님은 음식값이 너무 싼 걸 보고 놀랐지. 며칠 뒤 원님은 다시 주막집을 찾아갔어. 내게 열량을 빌려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만일 갚지 못하면 어쩌려고 처음 보는 내게 돈을 빌려주는 거요? 형편이 어려우면 갚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덕진이는 선선히 돈 10량을 내주었어. 며칠 뒤 원님은 소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집을 찾아갔어. 아니, 이게 웬 쌀입니까? 덕진이 어머니가 놀라며 원님을 맞이했어. 덕진이의 저승 곳간에서 빌린 곡식을 갚으려는 것이다. 저승 곳간이라뇨? 원님은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이처럼 많은 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염라 대왕과 약속했으니 꼭 받아야 한다. 원님과 덕진이는 쌀을 주겠다거니 안 받겠다거니 실랑이를 벌였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원님과 덕진이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어. 그렇다면 제게 주시려는 쌀을 마을을 위해 쓰면 어떻겠습니까? 덕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 뭐든지 말해보아라.
비가 조금만 내려도 샛강에 물이 불어 마을 사람들이 건너 다니기가 힘듭니다. 샛강에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원님이 덕진이의 젖은 곳간 빚을 갚으려고 다리를 놓는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쫙 퍼졌어. 저승 가서 굶지 않으려면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할 거야. 그렇고 말고. 소문을 들은 마을 부자들은 저마다 곡식을 내놓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지. 곧 샛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나가 번듯하고 튼튼하게 놓여졌고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부르며 두고두고 덕진이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했대. 백두산 사슴과 인삼. 옛날 백두산 천지 호수에 하늘나라에서 7 선녀가 내려왔어. 선녀들은 달빛이 환한 호수에서 미역을 감았지. 선녀들이 깔깔대며 재미나게 노는데 갑자기 막내가 말했어. 언니들, 무슨 소리 안 들려? 언니들도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얘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 언니들은 다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놀았어. 그런데 막내 선녀 귀에는 점점 또렷이 들리는 거야. 그건 하늘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고운 피리 소리였어. 막내 선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지. 얼마 가다 보니 한 총각이 작은 호숫가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어. 거울 같은 호수에 환한 총각 얼굴이 비쳤는데 어느 것이 다리고 어느 것이 총각 얼굴인지 알 수가 없네. 은은한 달빛 아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무지개 타고 두둥실 날아오르는 것도 같고 나비가 너울너울 춤추는 것도 같고 철썩철썩 쏴 새하얀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도 같았지. 그때 언니들이 부르는 소리가 났어. 막내야! 막내야!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지. 어쩌면 좋아. 막내 선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조금이라도 늦으면 하늘나라 임금님이 불벼락을 내리실걸. 막내 선녀는 하는 수 없이 언니들을 따라갔지. 그날부터 막내 선녀의 눈앞에 피리 부는 총각 얼굴만 아른댔어. 다시 선녀들이 호수로 내려오는 날이 되었어. 보드라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봄날, 꽃잎을 딴다, 나비를 쫓는다, 물에 손을 담근다. 언니들은 즐거운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 막내 선녀는 혼자 살짝 빠져나와 총각을 찾아갔지. 은빛 나무는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티 없이 맑은 호수에는
새파란 하늘이 오롯이 담겼어. 그런데 그보다 더 고운 사람, 그립고 그리운 총각은 그림자도 안 보였어. 총각을 찾아 온 산을 헤매다 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어. 여기가 그분이 사는 집이로구나. 막내 선녀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 선녀는 총각 옷을 깨끗이 빨아 벚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밥까지 지어 놓았어. 조금 뒤 바스락바스락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막내 선녀는 깜짝 놀라 얼른 바위 뒤에 숨었지. 총각은 망태 가득 약초를 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런데 동굴 어귀 나무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거야. 어라? 집안에서 구수한 밥 냄새도 풍겨오네. 누굴까? 올 사람이 없는데. 총각은 꿈인가 싶어 살피고 또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 밥을 한술 떴더니 세상에 꿀맛이 따로 없었어. 달이 떠오르자 총각은 호숫가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어. 그때 어디선가 그윽한 향기가 풍겨오네. 고개를 들이 새하얀 날개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지 뭐야. 총각에게 막내 선녀가 고운 목소리로 말했어.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하늘나라 선녀랍니다. 그렇다면 빨래하고 저녁을 지은 것도 당신인가요? 막내 선녀는 대답 대신 살짝 얼굴을 붉혔어. 총각이 손을 내밀자 선녀는 손을 잡고 바위 위로 올라갔지.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어. 하늘나라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어. 당장 막내 선녀를 찾아오너라. 하늘이 울리도록 쩌렁쩌렁 임금님이 호통을 쳤거든. 신하들은 불이 나게 백두산으로 내려가 온 산을 샅샅이 뒤졌어. 총각을 신랑으로 맞은 선녀는 미리 그럴 줄 알고 동굴에만 꼭꼭 숨어 있었지. 그러니 찾을 수가 있나? 감히 하늘의 법을 어기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부르르 떨었어. 임금님은 눈이 가장 밝은 신하를 불러 명령했어. 당장 백두산으로 내려가 선녀를 찾거든 불로 만들고 선녀와 함께 있는 자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려라. 한편 선녀와 신랑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이러는 거야. 오늘은 저도 약초 캐는데 데려가 주세요.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찾아내면 어쩌려고요. 그렇지만 동굴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고 심심해요. 신랑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어. 신랑은 강을 만나면 선녀를 안아서 건네주고
험한 산비탈을 만나면 선녀의 손을 잡아주었지. 그렇게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네. 두 사람은 바위 아래 샘물 곁에서 점심을 나눠 먹고 소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누웠지. 도란도란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르르 잠이 왔어. 나뭇잎 사이로 눈부신 햇빛이 새어들었어. 두 사람의 몸에 햇살이 아롱져 마치 꽃이 피어난 듯 했지. 신랑이 달게 자고 있는데 꿈결처럼 먼 곳에서 선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낭군님! 신랑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선녀는 간데 없고 처음 보는 푸란 포기가 옆에 나 있는 거야. 다시 선녀 목소리가 들려왔어. 낭군님, 소녀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벌을 받아 인삼이 되었어요. 선녀, 이게 어찌된 일이오? 신랑은 목 놓아 울부짖었지. 신랑이 인삼잎을 쓰다듬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세상에 손이 사슴발이 되어 있지 않겠어? 신랑은 사슴이 되고 말았던 거지. 인삼 열매가 붉은 것은 선녀가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슴 몸에 알랑무늬가 있는 것은 신랑이 소나무 그늘에서 낮잠 잘 때 햇빛이 아롱아롱 비쳤기 때문이래. 시르릉 빅죽 한라뽕. 옛날 예적 갓날 갓적에 어느 부부가 아들 용이와 살았어. 우리 용이는 글공부로 출세할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그렇건 말건 용이 하는 짓은 전혀 딴판이었어. 맞췄다! 야호! 너 맞췄다! 20살이 다 되도록 만날 활만 쏘았거든. 아버지가 한숨 쉬고 어머니가 타일러도 용이는 뻥뻥 큰 소리만 치는 거야. 염려 마세요. 제 활이 복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글도 몰라, 농사일도 몰라. 빈둥빈둥 노는 꼴 더는 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아버지는 용이에게 엄포를 놓았어. 대감 사위 되기 전엔 집에 들어오지 마라. 멀뚱멀뚱 있던 용이가 넙죽 절을 올렸어. 이제라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에구, 한심한 놈. 대감 사위 되라는 말을 고지 듣다니.
아버지는 끌끌 혀를 찼지만 용이는 벌써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길을 떠났지. 꼬불꼬불 첫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새가 포르릉 날아가네. 화살 한 발 휙! 툭! 용이는 시르릉새를 맛있게 구워 먹었단다. 그런데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뭐야? 한 발짝 떼면 시르륵, 멈추면 소리 뚝. 아하, 옷섭에 붙은 빨간 깃털. 용이가 시르릉새 깃털을 활에 매달았어. 꼬불꼬불 둘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 비쭉 비쭉새가 폴폴 날아가네. 화살 한 발 휙! 툭! 용이는 비쭉새를 맛있게 구워 먹었단다. 그런데 한 발짝 떼면 비쭉, 멈추면 소리 뚝. 아하, 옷섭에 붙은 파란 깃털. 용이가 비쭉새 깃털도 활에 매달았어. 꼬불꼬불 셋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 한라뽕 한라뽕, 한라뽕새가 폴랑폴랑 날아가네. 화살 한 발 휘! 툭! 용이는 한라뽕새를 맛있게 구워 먹었단다. 그런데 한 발짝 떼면 한라뽕, 멈추면 소리 뚝. 아하, 옷섭에 붙은 노란 깃털. 용이가 한라뽕새 깃털도 활에 매달았지? 드디어 한양에 닿았어. 궁궐의 기와집에 한양 참 크구나. 용이는 어느 대감댁 대문을 쿵쿵쿵 두드렸어. 이 댁에 꼭 필요한 머슴왔으니 나와 보십시오. 허허, 그 녀석 배짱 한번 마음에 든다. 대감은 그 길로 용이를 머슴으로 삼았지. 어느 날 대감 딸이 나들이를 나섰어. 옳지, 이때다. 용이가 가마를 들기로 했어.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대감딸이 가마에서 내려 일어서려는데 아이쿠! 용이가 그 앞에 엎어진 거야. 그러고 대감딸 저고리 안섭에 깃털 3개를 넣었겠다. 이를 어째? 대감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한 걸음 떼니 시르릉 빗쭉 한라뽕. 놀라서 또 한 걸음 떼니 시르릉 빗쭉 한라뽕. 어머, 새로 신은 꽃신 탓인가? 버선발로 걸어봐도 시르릉 빗쭉 한라뽕. 양반답지 않게 서둘렀나? 느릿느릿 걸어봐도 시르릉 빗쭉 한라뽕. 용이는 실실 웃기만 하고 대감딸은 시름시름 자리에 알아 누웠지. 이름난 의원들이 침을 놓고 약을 줘도 여전히 시르릉 빗쭉 한라뽕 뽕뽕. 대감은 하는 수 없이 온 마을에 방을 붙였단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 얼싸절싸. 용이가 어깨춤을 추었어. 대감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이는 대감딸의 맥을 짚는 척하다 으라차차 뽕차차. 저고리에서 한라뽕 깃털을 슬쩍 빼냈어. 나쁜 기운을 물리쳤으니 걸어보세요. 대감딸이 한 걸음 내디디니 시르릉 빗쭉. 어머, 아버지, 한라뽕 소리가 안 나요. 용이야, 나머지 소리도 얼른 없애라, 얼른. 한라뽕 소리를 쫓느라 힘이 다 빠졌네요. 어구구구. 용이는 종일토록 놀고 먹기만 했지 뭐. 사흘 뒤 용이는 대감딸의 맥을 짚는 척하다 으라차차 쭉차차. 저고리에서 빗쭉 깃털을 슬쩍 빼냈어. 어머, 아버지, 빗쭉 소리가 안 나요. 좋구나, 좋아. 대감은 딸이 다 나은 듯 기뻐했어. 용이야, 하나 남은 시르릉 소리도 당장 없애라, 얼른. 빗죽 소리를 내모느라 힘이 다 빠졌네요. 아이고, 용이 죽네. 용이는 몇 날 며칠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했지 뭐. 기다리다 지친 대감, 용이에게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렸어. 용이는 거들먹거들먹 진맥하는 척하다 으라차차 릉차차. 딱 하나 남은 시르릉 깃털을 슬쩍 빼냈지. 어머, 아버지, 이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종종종 걸어도 조용, 느릿느릿 걸어도 조용, 깡충깡충 뛰고 또 뛰어도 조용조용. 용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구나.
대감은 기뻐서 넙죽 절까지 했어. 얼씨구나 절씨구, 경사구나 경사야. 드디어 용이가 대감 딸과 혼인을 했거든. 용이는 의기양양 고향집에 돌아왔어. 내 아들이 진짜 대감 사위가 되다니. 아버지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지 뭐야. 그 뒤 용이는 글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배웠단다. 물론 가끔씩 활도 쏘았겠지? 머리 9 달린 괴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머리 9 달린 괴물이 살았어. 괴물은 몸집이 아주 커다랗고 성질이 거칠었어. 괴물은 가끔씩 마을로 내려와 닥치는 대로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갔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 머리 9 달린 괴물 온다! 하면 아기들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다니까. 하루는 괴물이 마을로 내려와 예쁘기로 소문난 새색시를 잡아갔어. 그러자 색시의 신랑이 나섰지.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꼭 색시를 구할 테야. 아서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도 알잖나. 안 됐지만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만 잊어버리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신랑은 기어이 길을 떠났어. 신랑은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 괴물이 산다고 알려진 산으로 갔어. 아침부터 밤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지만 괴물이 어디 사는지는 통 알 수가 없었어. 하루는 깊은 숲속에서 다리가 부러진 까치를 만났어. 상처에다 약초를 바르고 부러진 곳을 동염해 주었는데 그날 밤 꿈에 까치가 나타나서 이러는 거야. 큰 골짜기를 건너면 평평한 땅이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위가 있는데 그 아래 땅속 나라에 괴물이 살고 있어요. 다음 날 큰 골짜기를 넘어가 보니 정말 평평한 땅이 나타났어.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위도 있었지. 바위 밑을 보니 땅속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는데 캄캄하고 서늘한 것이 어쩐지 으스스했어. 신랑은 망설이지 않고 구멍을 타고 내려갔지. 구멍 아래에 닿자 이번에는 어두운 동굴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 도대체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커다란 마을이 보였어. 마을에는 기와집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어. 그중 유달리 크고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지. 옳거니 저 집이 괴물의 집이렸다. 대문 밖에는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 신랑은 집안을 살피려고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어. 잠시 뒤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왔어. 가만히 내려다보니 바로 제 색시가 아니겠어? 너무 반가워 당장 색시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괴물한테 들킬까봐 그럴 수가 없었지. 신랑은 버들잎을 한 주먹 주르르 훑어 물동이 위에 뿌렸어. 이상하네. 바람 한 점 없는데 웬 나뭇잎이지? 색시가 버드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 색시는 신랑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지. 아니, 서방님! 여길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신랑은 땅으로 내려와 소곤소곤 물었어. 괴물은 지금 뭘 하고 있어? 마침 밖에 나가고 없으니 집으로 들어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지. 100사람이 덤벼도 못 당할 괴물을 혼자 무슨 수로 당해낸다. 색시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어디선가 물 한 그릇을 떠와 신랑에게 주었어. 이 물은 괴물이 마시는 장군수인데 이걸 마시면 힘이 세질 거예요. 신랑이 장군수를 하루 마셨더니 커다란 바위를 흔들 만큼 되었어. 이틀을 마시고 사흘을 마셨더니 힘이 장사가 되었지. 손가락으로 바위를 거뜬히 들어 공깃돌처럼 던지고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게 되었어. 그만하면 괴물하고 싸워도 되겠어요. 색시는 이렇게 말하며 칼을 하나 건네주었지. 그때 멀리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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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괴물이 오는 소리예요. 색시는 신랑을 광에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괴물을 맞았지. 색시는 괴물한테 상냥하게 굴며 술상을 차려주었어. 그동안 쌀쌀 맞던 색시가 술상까지 내오니 괴물은 기분이 썩 좋았지. 괴물은 꿀꺽꿀꺽 술을 마구 들이켜더니 드렁 드렁 코를 고며 잠이 들었어. 색시는 재빨리 광으로 달려가 신랑에게 말했지. 자, 지금이에요. 신랑은 큰 소리로 외치며 괴물 앞에 나섰어. 이놈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괴물은 부수수 눈을 뜨고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했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넌 누구냐? 신랑은 잽싸게 칼을 휘두르며 괴물에게 달려들었어. 야! 괴물은 방망이로 칼을 가볍게 받아쳤지. 처음엔 신랑이 밀리는 듯 했지만 신랑도 그리 만만치는 않았어. 챙강 칼과 방망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해지기 시작했어. 두 사람은 하늘로 점점 높이 오르더니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어. 서방님이 괴물을 꼭 이겨야 할 텐데. 하늘에서 칼과 방망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색시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한참 뒤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야. 에그머니! 색시가 깜짝 놀라서 보니 괴물의 머리야. 잠시
잠시 뒤 하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괴물의 머리 하나가 다시 툭 떨어졌지. 이어서 투두두둑 괴물의 머리 9개가 몽땅 떨어지고 말았어. 마침내 괴물의 몸뚱이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신랑이 마당에 척 내려섰어. 신랑과 색시는 괴물의 집을 샅샅이 뒤져보았어. 광은 괴물에게 잡혀온 사람들로 꽉 찼고 방에는 온갖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 색시는 죽을 끓여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신랑은 사람들에게 쌀과 비단을 나눠주어 집으로 돌려보냈어. 신랑이 색시를 데리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지. 자네가 괴물을 물리친 덕분에 이제 2다리 쭉 뻗고 자겠네 그려. 신랑과 색시는 땅속 나라에서 가져온 보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오래오래 알콩달콩 잘 살았대.